빈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이웃의 생명과 조금 떨어진 나라 이웃의 생명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 예산을 조금 써도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작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왔을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환입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고요. 국제정치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국제기구를 주로 공부하고 있고요. 국제정치학자지만 현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서 흔히 말하는 저개발국가 혹은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라는 그 NGO의 상임이사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협력 사업도 하고 이제 인권 사업도 하는데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파트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여국, 또 하나는 수원국입니다. 공여국은 도움을 주는 국가, 수원국은 도움을 받는 국가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만 해도 정말 도움 그 자체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를 도와준다 이 개념이 많았는데 현재는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와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이제 의미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 협력이라고 합니다. 파트너로 봐요. 이제는 못 사는 너희 나라와 같이 일을 해서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겠다. 이게 바로 공적 개발 원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국제개발협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공적 개발 원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주는 돈을 저희가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그 범위는 좀 더 크고요. OD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다음에 이 지원이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제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필리핀의 민도로 섬이 있습니다. 그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서 배를 타고 3시간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작은 섬이고 마을 지역인데요. 제가 3년 전에 그쪽에 사업을 하나 발굴했어요.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ICT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정말 마을이 황폐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못 살고 그리고 내 자식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 못 살겠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 패배감 거기에 그냥 쩔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ICT를 애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태블릿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태블릿을 막 쓰는 걸 하는데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이제 얘기가 도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겠구나. 얘네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뭐 도시에 나가던가 나의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부모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ICT 교육을 하고 애들에게 태블릿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태블릿을 이용하여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보람이라고 할까요? 성취라고 할까요? 학자로서 느낄 수 없는 거였어요. 정말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면 3년 전에 똑같은 지역에 가서 똑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다행스럽게 이번에 또 저희가 지원을 3년을 더 받아가지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저희가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태블릿 교육을 시키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이제 태블릿을 활용하여 정말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자체에 가져온 그 큰 변화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주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주로 이제 ODA를 어떤 분야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최근 들어서는 ICT 분야, 그리고 이제 그린 분야, 이제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했었던 게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지역 발전 분야를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 사례가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탄자니아에 난민 캠프가 있어요. 난민은 난민 캠프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특히 탄자니아에서는 그런 정책을 썼었고요. 그래서 난민들은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의 지원을 받은 저희 굿네이버스라는 NGO가 공동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공동시장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원주민과 난민들이 모여서 같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시장 내에서 난민과 원주민이 모여서 서로 장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친구가 됐던 거죠. 이 사업이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물론 이 시장을 통해서 난민들의 소득이 올라갔어요. 당연히 원주민들의 소득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장사를 하고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난민들은 굉장히 제한된 재화와 물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난민 캠프에서 제공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재화들을 서로 팔고 사고 해서 난민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또 재밌었던 거는,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난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주민들은 난민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매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시장을 열자마자 생겨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들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난민들을 배척하지 않고 난민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원주민과 난민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바로 공동시장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크게 이제 태극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과 난민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런 지원을 해줬구나. 그래서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난민들이 본국에 돌아가거나 그 원주민들 자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공적 개발 원조가 효과성이 없다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아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효과성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이 굉장히 있어 왔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는 없다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성은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60년대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한 70년 정도 한 건가요? 80년 정도 한 건데,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개발을 이룬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정도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쟁과 그 데이터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을 같이 해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있어 왔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충분한 양의 공적 개발 원조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건 거죠. 충분히 주지도 않고 오랫동안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한국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성장한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이 받았던 원조가 거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받았던 원조의 버금가는 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지가 우리나라보다 길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결국 공적 개발 원조 자체의 효과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고 그만큼 충분한 양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 봐야 될 것은요, 거시적으로 효과성이 낮거나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사실 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많은 효과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000불을 줬다 혹은 10,000불을 줬다. 한 사람의 생명은 효과성으로 측정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살아나고 삶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이걸 저희가 과연 효과성이라는 걸로 매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해야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화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작은 단위의 개발 협력 사업들이 작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듣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도 빈곤층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국가 중심적인 사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라는 생각을 조금 넘어서서 인간 중심으로 조금 보면 어떨까요? 내 이웃의 한 생명과 저기 먼 나라에 있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에 있는 그 이웃의 한 생명, 이 생명이 저희가 다를까요? 이제는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웃의 생명과 조금 떨어진 나라의 이웃의 생명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 예산을 조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저희 나라는 이미 굉장히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0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자신이 텃밭, 집 앞에 있는 작은 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농사 이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걸로 거의 먹고 살고요. 그게 제대로 안 났을 경우 그 사람들은 기아와 빈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빈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빈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빈곤과 섭사하란 아프리카 그리고 최빈국의 빈곤을 똑같은 선상에 놓는 것도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북한 정부에서 문을 닫고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를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 라오스, 중국을 포함해서 사실은 다 독재, 사우디아라비아도 독재잖아요.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지만 국제사회 일원이 되고 국제사회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개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향후 이제 좀 변화를 일으켜서 국제기구들도 좀 받아들이고 NGO들도 받아들이고 NGO들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때 우리나라의 NGO들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NGO들이 역량을 조금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개발협력은 아까 효과성의 리터레처가 하나 있고 왜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공적 개발 원조를 주느냐라는 리터레처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공여국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여국을 하나로 이제 뭉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공적 개발 원조를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브로드한 정치적 이익 그리고 동맹 그리고 외교적 이익 때문에 준다 이런 것들이 있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도주의적 가치 때문에 준다라는 이제 리터레처들과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다 보니 공여국이 한 번도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적 개발 원조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공여국은 늘 자국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국제개발 협력에 이제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해 왔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발 협력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수원국의 필요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이제 공적 개발 원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대상의 차이는 있어요. 뭐 미국하고 친한 국가에게 더 많이 주고 안 친한 국가에는 안 주고 이랬을 수는 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냉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와 싸우는 교두보가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엄청난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게 미국이 그런 지원을 했던 이유는 사실 굉장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 또 이제 공적 개발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티오피아 공항 아디스아바바, 이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랬던 건요. 구공항이었는데 공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중국 노동자들이 정말 수천 명은 있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중국 노동자였어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중국은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OECD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중국은 자국만의 ODA-like fund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ODA와 같은 원조를 합니다. 중국만의 원조예요. 그 원조 금액이 대충 계산했을 때 지난 10년간, 한 15년간 정도 봤을 때 미국보다 많다는 통계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원조들은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 많이 뿌려집니다. 여기서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아디스아바바에 그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있었던 거는 중국이 또 뭘 하냐면 ODA 라이크 펀딩을 주면서 자국의 회사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국의 노동자를 보내요. 그래서 자국의 노동자가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제 뭐 잠비아 사례를 들면 잠비아 노동자들을 부려요. 마치 예전에 제국주의자들 서양이 했던 것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지금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지원과 투자가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현재 미국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인도의 경우는요. 인도도 굉장히 많은 ODA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변 국가에 많이 합니다. 주변 국가라 하면 파키스탄을 제외한 파키스탄하고도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그리고 미얀마, 몰디브,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에게 상당량의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역시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OECD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저희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원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부탄 같은 경우, 부탄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인도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부탄에 가서 물어봤죠. 왜 인도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원조를 주냐고 했더니 재밌는 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부탄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에서 부탄에 많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국가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원조를 주고 있고요. 중국만큼 파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도 굉장히 신흥 공여국, 그 공여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개발협력이 뭐지? 이 개발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이 뭐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정치에서도 마이너한 학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현장에 나갈 때예요. 현장에 나가서 개발협력 사업들을 보고 실제로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을 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역을 가서 아이들을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순진해요, 그냥. 그리고 즐겁게 뛰어놀아요. 단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봤을 때 그 비참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노력,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제가 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활동을 해가지고 애들이 기운을 차리고 즐겁게 뛰어놀아요. 그걸 봤을 때 그 큰 기쁨, 보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작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왔을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이 개발 협력을 하려고 하고, 또 하는 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하려 하고 이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개발 협력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많으신 분들이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정책학과 김영환이었습니다.